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 이정표,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네, 이 다이어트는 건강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비만 역시 질병이라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방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입니다.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고 싶어요. 네, 올해는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여름에 예쁜 몸매로 다니고 싶어요. 10대부터 중년까지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가꾸면서 건강도 챙기는 다이어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각각의 체질에 맞는 한방 다이어트에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이제 새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 어떤 거 세우셨나요? 새해 계획하면은 영어 공부, 금연, 그리고 못지않게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취업 준비생, 면접을 앞둔 분들, 그리고 수험생까지도 다이어트를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본물 쏟아지듯이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미용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그 방법 알아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만큼 이 다이어트나 살은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쉽게 살찌는 것이 유전 때문이라고 체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비만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유전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섭취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으로 유전의 2배 이상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먹는 음식의 종류나 운동량,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누구라도 날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만의 원인으로 유전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결국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 가족들이 비슷하게 비만 체형을 갖기 때문일 텐데요.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과일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도 얼마만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아침 식사로 드시는 과일의 적당량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과라면 중간 사이즈 1개, 귤이라면 작은 사이즈 2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해온 분이라면 이 정도의 과일만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조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 2가지 방법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는 스프나 죽 종류를 드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밥과 국을 드시는 것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식사를 하기 전에 언급한 양의 과일을 먹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것 없이 과일의 양만 늘리는 것입니다. 만일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 먼저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배설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식사법입니다. 과일만 먹기로 했을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한 종류의 과일만을 먹어야 한다는 철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와 귤을 함께 먹게 되면 각각에 포함된 효소들이 서로 맞부딪혀 배설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양이 부족해서 늘린다고 하면 사과 중사이즈 2개 정도가 적당하며 기본적으로 국산을 고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다이어트에 들어가면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간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참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그래도 살찔 위험은 좀 덜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 중에 간식은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자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쌓기보다는 요령을 터득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식을 드시되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영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골라 몸과 마음, 영양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능한 가공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등 원형식품이 간식으로 좋습니다. 과자류가 드시고 싶다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쌀과자,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참깨과자 등을 권합니다. 이런 과자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이 들어간 것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식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드시는 시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간식을 드시기 좋은 시간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호르몬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오후 3시입니다. 간식을 드실 때 일을 한다든지 TV를 보면서 먹는다든지 하면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 수 없고 간식으로 인한 만족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여유 있는 식사의 이점은 다양합니다만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장점을 찾자면 빨리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만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간은 대략 20분입니다. 식사량을 조절해서 전보다 적은 식사를 하고도 포만감을 느끼려면 미리 정해둔 양을 2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몸에 좋은 약간의 지방을 먹으면 미리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70칼로리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면 뇌에 배가 부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사 후에 포만감이 유지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70칼로리 정도의 지방량은 6개의 호두나 혹은 12개의 아몬드 또는 20개의 땅콩이 적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한국인이라면 이 쌀밥, 탄수화물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쌀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저인슐린 다이어트나 탄수화물을 뺀 다이어트 등의 유행 때문인지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쌀을 식단에서 제외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빼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량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영양 부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활동하는 뇌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의 대부분은 탄수화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 당이 떨어지게 되면 뇌가 원활히 활동하지 못해 일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의 밥을 2그릇씩 드시는 분들입니다.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쌀은 8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일 그 이상으로 쌀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면 쌀을 줄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잖아요. 이 두 운동법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구분하기 위한 구분법은 그것이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한 지 30분을 넘기 시작하면 몸에 지방을 태웁니다. 곧바로 지방을 태운다는 점에서 단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이 역시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면 지방을 태우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그로 인해 칼로리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근육을 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덜 쌓이게 됩니다. 저항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을 연소하는 데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운동이든 신체 활동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방 연소 장치는 수영이나 달리기가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음식 조절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만 병행해서 쉽게 살이 빠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병행되고 있나요? 한방에서의 다이어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탕약 복용으로 체지방을 분해하고 포만감을 주며 식욕을 억제시키는데요. 이는 전신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보다 세밀하게는 체질을 개선하거나 보양으로 부족한 체력을 다지면서 다이어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탕약을 보완하는 환제 처방이나 환자별 체질에 대응하는 개별 처방을 통해 건강과 미용 모두에 보탬이 되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방법의 다른 한 가지는 물리시술인데요. 전침이나 랩핑, 카복시 등의 부분 비만의 강점을 갖는 물리치료를 통해 복부, 팔, 허벅지 등 특정 부위의 감량을 돕습니다. 이때 물리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탕약 투약도 이루어집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체지방 분해 배출을 돕는 탕약을 드시고 물리치료와 더불어 다이어트 진행 상담을 받으시면 전신 비만, 부분 비만,
건강과 미용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건강부감에서는 한방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용도 미용이지만 건강까지 지키면서 다이어트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한여름보다 오히려 추운 겨울철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다고 하니까요.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더욱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